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6월 20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런 고비가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번 고비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지고 오히려 좀 국내 증시만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좀 많이 좀 생각과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여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증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좀 마음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요렇게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자산, 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증권 쪽에 투자하는 자산 쪽에서 정말로 좀 내놓으라 하는 이렇게 방송의 힘을 보여줬었던 분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휩싸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정도로 투심이 더 안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세계 콩쿨 대회, 제가 그 대회 이름은 잘 헷갈려서 어려워서 잘 못 외웠는데 그 이문찬 군이 정말 피아노로 우승을 했잖아요. 최연소로 만 18세로. 그분의 인터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산속에서 피아노와 함께 생활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생활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중들한테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런 멘트. 그래서 자기는 이게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단 0.01%도 없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좀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산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좀 인터넷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야 제가 또 시장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이게 좀 그분도 피아노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한 것처럼 저도 주식시장을 마냥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은 함께 같이 가면서 어려움을 같이 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소 뭐 시장 상황이랑 제 의견 제시가 좀 다르더라도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뭐 얘기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 살짝 해보면 그때 조금 기관 수급. 제가 지금 시장은 기관 장세고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SKC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폭락장에서도 견조하게 수익을 잘 내주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예전에도 뭐 이제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부분들 드렸던 부분들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수급이 철저하게 들어오는 쪽들은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잘 이겨내고 또 실적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부분은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뭐 외국인들 수급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6천억 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외국인은 지금 계속 매도를 퍼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기관은 대형주보다는 중형급 위주로 해서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특히 성장주이지만 IT 섹터 내에서는 2차 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뭐 지금 계속 시장에서 뉴스 나오죠. 방어주 사라.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뭐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필수 소비재 얘기는 예전에도 좀 많이 해드렸고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경기에 둔감한 종목들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엔터주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실제로 침체라는 부분이 확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면은 긴가민가 했는데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침체를 강력하게 우려하면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들에 대한 시장, 특히 기관의 선택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방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음식료 섹터 외에 통신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선택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쪽들. 뭐 예전에 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만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침체돼도 고소득층의 뭐 상류층들이 계속 소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적의 방어력이 뛰어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선택되어지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 좀 힘드실 텐데 저랑 다시 한번 이번 주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하고 채팅방에 들어가잖아요. 물 좀 마시고 하라는 말 댓글에서도 뭐 물 좀 드시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물을 잘 안 먹게 되는데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2,400이 깨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넘는 장중에는 4% 넘는 하락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뭐랄까요 패닉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나왔던 얘기들 좀 전해드리면 뭐 CFD 계좌에서 뭐 10시 부근에 모 증권사에서 좀 손절매라고 하긴 그렇죠. 반대매매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졌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신용 반대매매라든지 신용 담보 부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점에서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죠. 최근에 뭐 유튜브나 방송 이런 데서 뭐 전문가들은 뭐 2200 간다, 2000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사려는 사람들은 매수를 뒤로 미루고 팔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더 싼 가격에 팔고 신용 반대매매를 당하고 이러면서 악화가 계속 악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 잔고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신다라면은 지금 20조 3천억대까지 좀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전일 대비해서도 3천억 넘게 줄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뭐 다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57조대 초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지수는 정말 조금 빠졌어요. 요새 중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유동성을 늘리면서 돈풀기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억제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양적 긴축을 하네, 금리를 올리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물가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산 뭐 원유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을 30% 이상 저렴하게 가져오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득을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심천지수도 올라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홍콩이라든지 항생지수 등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좀 오르겠지 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고 또 장 초반부터 좀 미국 선물이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유럽도 올라서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번 주 좀 대응 전략하고 뭐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라면은 사실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고 뭐 지난주에 푸틴이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 한다. 뭐 영국이랑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를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제가 한 몇 주 전 방송에서 좀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두렵다. 그때가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은 상당히 유효한 게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나라인데 수입할 때 너무 비싸게
수입을 하고 원자재 같은 경우를 다시 만들어서 제품을 팔 때 그 인상 부분을 그대로 다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경기 최선봉에 있는 부분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뭐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 반도체는 또 지금 막 극락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삼성전자도 6만 전자 깨지고 하이닉스도 지금 9만 원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지난주부터 계속 뉴스를 나오는 그 뉴스를 잘 보시면은 왜 빠지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뭐 있는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늘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발주라든지 이런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의 우려감, 실질적으로 오늘 뭐 외국계에서 계속 얘기 나온 부분들은 그런 오더컷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요가 확실히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안 좋다. 수주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적 섹터주들도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코스닥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이 가정하에, 가정이라기보다 뭐 지금 실적에서도 뭐 빅테크 기업들은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오랫동안 올랐으니까 뭐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기침을 하니 뭐 여기는 감기가 걸리는 수준인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발주가 줄어들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실적 악화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IT 산업의 좀 중심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번 경기 침체 우려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동차 섹터주들도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에서도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판매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견조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역시 자동차 쪽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수주 시가총액 상단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심이 악화된 상태 속에서 신용 반대 매매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악화를 구축하면서 급락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는데요. 일단 뭐 이번 하락이 정말 어디까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실 바닥은 지나봐야 바닥이고, 바닥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뭐 애널리스트들, 뭐 증권사 전문가들도 다 말을 하죠. 2270대, 뭐 2260대, 2250대 여기 부근이 바닥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PBR 1배단이 2530인데 깨졌고, 지금이 뭐 0.9 한 초중반대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많이 빠져서. 근데 0.8까지 갔던 케이스가 이제 금융위기 때죠.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빠진 적은 없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0.8배가 2200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거기 박스권, 아예 차트를 말한 김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때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좀 설명을 드렸었죠. 세 번의 이제 고점권 때 넘어서면서 이 가격대가 한 2,400 정도 되죠. 그래서 2,400, 2,450 여기서는 좀 커버를 해주고 가야지만 시장이 좀 더 그래도 버텼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여기 제가 그때 선 그어드렸잖아요. 이게 2267인데 뭐 이건 러프하게 그런 거서 227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봐드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고점대, 또 여기 고점대가 연결돼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된 데가 2270포인트 그 부근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쪽까지 오면은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 오면은 강력한 좀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모두가 지목하는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2,400이 깨졌으니까 뭐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하락이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고요. 이제 하락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반등 포인트도 여기 갭을 메꾸는 정도의 반등 정도가 이번 하락 이후에 좀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한 뭐 2,600 정도 전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깊이를 지금 단순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신용 담보 부족이라든지 반대매매라든지 CFD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얼추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뭐 지수에서도 오늘 약간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죠. 코스닥도 아랫꼬리가 좀 달렸고요. 거래소도 좀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2,370 부근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온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 흐름에서 2,450이 좀 지지선이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추가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하면 2,450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뚫어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궁극적으로 단기로는 요 2,600 부근에 발생한 요 갭을 메꾸는 이 부분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투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저점은 나올 거다. 다만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종목별로 좀 바닥을 잡으면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하락할 때 지수보다 종목들이 먼저 빠졌는데요.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지금 한 번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은 제가 생각할 때 지수보다는 더 많이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거의 2,200대 진짜 미리 와 있는 상태의 주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뭐 대형주 시가총액들로 좀 이루어져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개별주들은 좀 서서히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번 주 중에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대비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장 초반에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예전에 여기 저항대 그려드렸잖아요. 이 부분의 저항은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이고 여기 그어드린 선도 유지, 여기 지지선이라고 그어드렸던 이 가격대 보이시죠? 오늘 이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 780선 이게 깨지면서 급락한 상태인데요. 다시 다음번에 올라갈 때 뭔가 모멘텀 흐름 이런 부분을 볼 때는 780선 이 부분을 조금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이쪽도 760선 부근에서 아랫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변동이 나온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종목들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많이 빠져서 최악으로 빠져도 730선 부근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수로도 한 4% 이상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지선이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꼭 오란 보장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일단은 오늘 저점이 이번 주에 다시 또 붕괴되지 않은지 여부 종가상으로 좀 봐주시면 맞겠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 준비는 서서히 좀 하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0.75를 또 올릴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연준 의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시장의 큰 변화는 이번 여름, 그러니까 7월을 지나면서 뭔가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푸틴은 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도 없고 일단 뉴스 제목이 그렇잖아요. 뭐 푸틴은 이제 시간 싸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푸틴에게 유리한 시간인 거고 지금은.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가스 공급 줄여드리는 부분들, 가스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석탄 발전을 늘려버리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럴 정도로다가 지금 올 겨울을 맞이해서
에너지의 안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 오는데 생각보다 좀 길이 덜 막히더라고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차들을 많이 안 끌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때 올 때보다 좀 차가 좀 덜 막혔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산 원유 많이 수입하고 뭐 이래서 상관이 없고 뭐 우리도 뭐 일정 부분 기업들 수입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입김이 옛날만큼 안 먹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말빨 이런 부분들이 안 먹히는 거죠. 뭐 야 너 왜 러시아랑 거래하지 마, 러시아 거 갖다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 말이 들리겠나요? 그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이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다 아메리카 위주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삐그덕하면서 시진핑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뭐랄까요 독재 같은 느낌의 미국에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극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만 워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다른 국가들이 왜 너네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단 러시아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미국에서 무기 잘 팔아먹었잖아요. 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정유 회사들도 돈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바이든의 신재생에너지 탄소 제로 정책의 역풍으로 오히려 지금 화석연료 회사들이 더 지금 큰 돈을 벌고 떼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속도감이 많이 중요한데 너무 급진적으로 탄소 제로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한쪽에 배제된 쪽에서 오히려 틈새가 생기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도드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가려는 시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지금 너무 급발진한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고 신재생 에너지부가 요새는 또 다시 또 바닥을 찍고 또 올라는 오더라고요. 뭐 유가가 뭐 주말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급락이 뭔가 거품의 해소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서 하락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세계 경제가 멈출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비가 줄 것에 대한 수요가 줄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은 또 120불대 넘어갔던 상황 속에서 또 일정 부분 투기적인 세력의 이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빠질지 아니면 다시 또 리바운딩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원자재 가격 하락이 거꾸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점, 나중에 이 부분이 또 물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점들 그때그때 말하는 사람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는 보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게 많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또 돈을 가진 그들이 원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에 좀 순응하는 자세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맞다고 하는 걸 나 혼자 틀리다고 해도 피해는 나만 보게 되는 게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리 항상 선구자는 좀 힘들다시피 미리 예상해서 미리 움직이면 좀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대응의 영역, 대응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많이 급락한 상태라서 추가 하락이 혹시 나온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찍었던 저점권을 코스닥과 코스피 저점으로 생각하시고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사실 저는 좀 미국 시장 보면서 조금 나스닥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다우가 좀 많이 차트가 안 좋아서요. 예전에 저희 8.15 모니톡 제가 시황 방송할 때 과거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나스닥 한번 미국 시장 다우지수 급락할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린 그게 있을 거예요. 차트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하락할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 시도가 안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된 부분들 60에선 꺾이는 구간에서 여기서 저점 찍고 그죠? 이 구간에서 저점 찍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돌파 실패하고서 밀리니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좀 드렸던 말씀처럼 60일선 하락하는데 20일선 하향 이탈하면 급락 나온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거든요. 이 부분은 주식하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하향 데드 크로스하는 20일선이 발생할 때는 주가는 급락했다. 이미 급락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징후가 보이면 급락이라는 징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갭이론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맞겠죠. 차트라고 본다면 이 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상당합니다. 이 갭까지가 2만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28,000 죄송합니다. 2만이 아니라 28,6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꽤 아직도 하락할 폭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갭을 메꾼다라는 논리라면은. 그래서 28,600이면 1,200포인트? 뭐 어떻게 따지면 한 두 번만 더 빠지면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있는데요. 좀 안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점은 일단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로는 뭐 단기 급락을 한 상태고 이게 십자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오늘 밤에 쉬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기본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리바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금요일 날 저점을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단기적으로 뭐 미국 시장 다우를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0.75%를 더 올린다 7월 달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하는지, 내지는 아니면 금요일 날 지난 옵션 만기 여파로 인한 급락이 다소 이번 주에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의 급진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불편하죠. 미국 금리 인상이 가파라질수록 자금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국 쪽을 향할 테고, 또 특히 안전자산을 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두렵기 때문에 다시 또 다음 달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뭐 0.5 정도 올릴 수 있는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혹자는 뭐 북한 핵실험 뭐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리스크라고 따지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락의 원인을 찾을 때는 뭐 100개라도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승할 때는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또 그만큼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또 이제 하락의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시장 뭐 컨트롤 리스크가 항상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북핵 실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안 그래도 위험 자산이 싫은데 또 위험한 나라의 위험 자산까지 투자하기 싫은 게 또 외국인들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중국이 오르면 우리 시장 같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본다라면은 다우는 좀 그럴 여지가 좀 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기업들 세금 감면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100억 이상만 이제 양도세 부과하는 부분들, 가족 합산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거래세 인하하는 부분들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대외적인 변수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재성, 시장에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또 향후에 뭐 지난번부터 뭐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뭐 공매도를 다 푼다, 뭐 이런 수급적인 안 좋은 뉘앙스의 이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압박감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꼭 편입을 해야 되나, 이런 반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머징 지수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뭐 물론 볼륨이 선진국 지수 볼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편입되면 이쪽에서 던지는 게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사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에 또 강하게 또 연동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생기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줄지는 저희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충분하고
실적이 정말 이렇게 빠질 실적은 아닌데 시장이 편승해서 같이 급락을 했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 이게 뭐 워렌 버핏 전략이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는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매집을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가치 이하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개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고점에서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어떻게 더 빠져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점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기준으로 해서 저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밑에서 올라온 부분이 아직도 많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을 좀 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외국인이 이탈한 상태고 기관이 장악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정말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꼭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영역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경기와 상관없는 경기 방어력이 있는 종목들과 섹터 위주로 포트의 일정 부분을 담아놓는 전략.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과 이런 경기 방어주들을 양립시켜서 매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계속 쓰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해칭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방어주는 방어주 나름대로 지금 선호되는 구간이고, 민감주는 민감주 나름대로 낙폭이 과대한 구간입니다. 이 순간에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뭐 끝났네,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원자재 가격들이 막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건들이 좀 제거가 되면은 뭐 물가 상승의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들한테 룸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방어주는 뭐 방어주 나름대로 실적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다. 주가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어주 성격의 뭐 방산도 뭐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주들,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하지만 시장이 반전을 보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들도 그 종목을 살 때 이유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좋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은 거의 뭐 먹잇감이고 놀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 결국은 뭐 찬바람이 날 때쯤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번 달 0.75, 다음 달 0.75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한도가 뭐 0.25나 뭐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어떤 사람은 7%까지 올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도 장난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대 4% 정도까지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0.75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0.5나 0.25로 나눠서 차분히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좀 요번 달하고 다음 달이 최대 고비처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CPI 확인하고 CPI 3개월 고점 이후에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겠고, 반대로 뭐 또 4개월 연속 고점이다라면은 정책을 보겠죠. 뭐 중국이랑 관세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뭐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아니면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차분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수급의 이탈, 뭐 환율이 아까 급등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나타나면서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환율이 1295원 넘어간 걸 제가 봤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급변동이 있었죠.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 마진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좀 두렵다.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거에 충족한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매도물이 나올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가 뭐 심리적인 투심의 피크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선 2300선 이하권이면은 충분히 뭐 리바운딩이 들어올 수 있는 지수대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종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봐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 이제 6만전자 깨진다 했었는데 결국은 깨졌고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58,700원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지지선 그어드리고 갔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도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지선을 그리고 갔는데 그 가격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57,000원 이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0원대에서는 아까 코스피 이렇게 3봉의 밑에 바닥선이 있죠. 거기랑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56,000원대에서는 조금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좋겠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로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55,000원대 이하권.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강력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56,000원대 그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56,000원 이하권으로 내려오면서 55,000원 이하권, 54,000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구간대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 이 좁은 밴드 안에 들어오면은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은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지금 부진의 원인이 뭐 글로벌 휴대폰을 안 팔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부분들, 지금 디램 현물가도 좀 다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반영이 됐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요한 구매처들이 이제 구매를 줄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제거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빠진다고 무턱대고 살 상황은 아니지만 구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적어도 하여튼간 55,000원 이하권에서 뭐 아주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5만원? 뭐 오늘 어떤 레포트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리면서 4만원대는 안 올 것이다. 하지만 뭐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만원 초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4만원까지는 뭐 안 오는데 많이 빠질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의 레포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5만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54,000원 부분, 네, 맥시멈 지지 라인을 설정하시고요. 지난번에 그어드린 여기 56,000원 부근, 56,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에서의 지지력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빠지면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저희 삼촌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외삼촌도.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봤는데 진이야 사면 어떻겠니? 이러면서 전화를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삼촌 뭐 이제는 뭐 빠지면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적어도 연 3% 이상의 수익을 주는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추천드려요.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그래 다음 주에 한번 찾아오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주에 왔을 때도 이 가격일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미 반등을 했네. 그래도 사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제 주변에서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2분기에 막 그렇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계속 나온 얘기들이 오더컨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뭐 호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램 리서치인가요? 거기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건식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공정용에 대해서 지금 뭐 습식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다시 한번 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이 건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비용도 많이 줄고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습식을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한테 불리한 뉴스다라는 그런 상황이 초반에 있었었는데요. 동진 세미캠도 나중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반도체 섹터 전체 빠지면서 같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0만 원이 이탈을 하고 이제 뭐 지지선은 뭐 하이닉스는 여기 누가 봐도 이제 9만 원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9만 원 부근에 지지선이 좀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데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9만 원 가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11만 원 못 넘고 밀렸기 때문에 거기가 최대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지지선이 어떤 1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역시 10만 원에도 좀 매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향후에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만 보면은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좀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연기금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개인만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모습 수급이 항상 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봐주시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많이 물려있기도 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그때 말씀드렸던 그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다 그려놨었죠. 네,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단을 뭐 조금 더 연장해서 그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지지선으로 그어드렸던 게 보시면 요 구간이었었는데 오늘 깼다가 딱 23만 4천에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23만 원 부근 정도가 지지선이었었는데 이거 깼다가 오늘 23만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때 최악으로 빠지면 제가 아마 23만 원 살짝 깨는 흐름에 대한 말씀 드렸었죠. 22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네, 거기가 가장 마지노선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23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이 박스 상단까지 나중에 줄을 제대로 그어가지고서 연결해 놓고 보시면 반등의 목표치는 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만으로 놓고만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거든요. 경기랑 크게 상관도 없고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그 기업들이 또 반대로 크게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이커머스 쪽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뭔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아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계속하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다 따로 상장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뭔가 소비가 줄어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뭐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감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비용 구조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렸죠. 노보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해를 잘 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랑 기업 실적이 저하되는 부분들이랑 좀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요새 보면 식당에서 지난주에 저희 친구들이랑 카레를 먹으러 갔는데 카레집에서 태블릿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걸로 주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에 있는 거 이제 봐가면서 이렇게 뭐 메뉴를 누르면 오더가 들어가고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뭐 키오스크 주문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은 카카오는 예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 강한 매도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반등의 한계가 11만 원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한번 골라본다라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줄을 네, 요 구간 정도까지가 내려온다라면은 기술적인 지지선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
그죠?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7만 원은 조금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7만 원이 깨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6만 5천 원 부근에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부근을 카카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노리셔서 매매하실 분들이라면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이 6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다 잡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꼭 거기까지 좀 내려온다라는 보장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까지 혹시 온다라면은 지지력이 분명히 있는 자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요 네 종목에 가장 신뢰감을 갖고 매수했다가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모 신소재하고 뭐 SKC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들 흐름은 좀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전략. 오늘도 보니까 기관 수급은 이탈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보유하신 전략이 좋겠고,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활용해서 저가 매수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이 종목은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보다는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이쪽의 수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선택을 믿고서 계속 종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의 수급은 이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SKC라면은 15만 원 정도에다가 최대 손절 라인을 긋고 16만 원을 1차적인 좀 지지선대로 해서 조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저가 분할 매수는 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유가가 빠졌다고 화학주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뭐 대한유한 나중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빠졌고, 애널리스트들 타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 효성화학이더라고요. 보니까 효성화학이 뭐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져 있긴 하더라고요. 효성화학도. 그래서 화학주들이 근데 올라가려면 경기 침체라는 사이클이 안 맞아야 되죠. 경기 침체로 가면 화학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가만 단순히 빠졌다고 이익 방어를 일정 부분 한다라고 반등한 건 일단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까지는 그닥이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다만 유가가 많이 빠지면 그동안 부담이 돼서 힘들었었던 원자재 가격이 축소가 되니 생각보다 실적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화학주들은 조금 오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학주들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조금 수급이나 차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LG화학 드렸던 부분도 기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한 52, 3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로는 58만 원대 가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 뭔가 좀 찾아내는 노력을 하면은 새로운 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SKC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추세를 생각하시면서 좀 SKC는 계속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때 한번 급등할 것 같은 뉘앙스 보였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죠.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을 하니까 코스모 화학도 이제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는 다시 시세 분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많이 났다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의 고점대를 다시 저항대로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한 62,000원 부근을 단기 최대 저항대로 놓고 이 가격대 재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넘지 못하고 일단은 걸렸습니다. 이 가격은 제가 뭐 여기 지지선 그어드렸죠. 55,0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려기 위해서는 55,000원권 이탈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뭐 여기서 또 시세 분출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뭐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연기금이랑 투신권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외국인 좀 많이 샀죠. 57만 주. 이 부분도 다 나오는지 여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의 이탈 여부,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직전 고점대 저항 재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만 한 5, 6천 원대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뚫고서 갈 것 같다가 고점 찍고 계속 고점을 낮추다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행보가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쭉쭉쭉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고점대였었던 5만 5, 6천 원대 부분을 단기 최대 마지노선 내지는 손절선으로 놓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추가 슈팅 나왔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좀 보시면서 이격 많이 벌어지면 단기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밑에서 기다리시는 전략을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력이 좋은 기업들이 엔터주들이라서 그때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엔터주들도 3사, 하이브 말고 이제 3사는 오히려 좀 사는 방향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SM도 오늘 보합골에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고요. JYP 엔터도 네, 엔터가 한글이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추세는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방어적인 종목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랑은 조금 무관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오히려 좀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 수급 이제 저희 앞에 엔터 보시고, SN 같은 경우는 연기금 수급 보시면 뭐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연기금 수급도 있겠고, 지금 사모펀드랑 투신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의 힘이 강하게 실려 있는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락할 때 뭐 기회로 삼아서 트레이딩 해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추천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드린 대로 둥근 캡이 씌워져 있지만 이걸 뚫었을 때는 다시 시세를 내면서 상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SN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권 정도를 추세 이탈선으로 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위쪽으로 안 가면 한번 쳐졌다가 내려오면 또 박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의 마지노선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6만 7천 원의 지지력은 계속 좀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롯데케미칼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좀 바닥이 많잖아요. 롯데쇼핑 오늘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60일선이 플랫해지기 시작하면서 20일선이 6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선이 좀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장기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뭐 화학 제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나중에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전지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바닥선만 보신다라면은 19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최대 바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꺾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은 수준일 때는 좀 힘든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만 잡아준다라면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개선된 실적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을 예상치는 2분기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1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1만 원 부근 돌파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23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롯데케미칼은 정말 장기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원상태로 돌아왔죠. 코로나 이후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 투신도 사고 있다. 보험도 사고 있다. 사모펀드는 팔다가 사다가 하고 있지만 대체로 빨간색이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은 안 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도 뭐 어느 정도 좀 팔 만큼 팔지 않았나. 대신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장세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신재생에너지단에서 태양광 쪽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한화솔루션 뭐 워낙 지금 미국의 태양광 패널 설치 늘린다고 바이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쪽들 본다라면은 이제 하나솔루션 흐름이 조금 개선되고 있어서 좀 한번 챙겨보실 만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네,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중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차트상으로는 염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된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지지선으로 하는 투자 전략 필요하겠죠. 하락 추세선 상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드려서 뭐 여기 34,000~35,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은 여기 이 저항대 이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하겠고요. 그 가격대는 약 지금 얼마죠? 36,800원이니까 한 37,000원 정도네요. 지금 거의 지지선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만약에 거래 없이 잠깐 이탈했다가 이 가격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라면은 그때가 오히려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며칠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내려왔나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장기 거의 뭐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로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계속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거.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가 아니죠. 반등 시마다 고점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진다라면은 뭐 39,000원대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붙으면 오히려 더 좀 좋은 신호, 이런 부분을 봐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21선 찍었고 깼다가 올라왔고요. 지금 60일선은 터닝된 상태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과 이격이 살짝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좀 안 깨줘야지만 추세상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을 이쪽에다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솔루션 수급도 한번 보신다라면은 역시 연기금에 공격적인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모펀드랑 투시는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보험권과 증권 쪽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동안 꾸준히 샀는데요. 오늘은 조금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유가가 빠지니까 좀 매도가 있었겠죠. 신재생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라서 유가의 흐름을 앞으로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 미국에서의 정책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은 좀 차트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게 이제 OCI죠. 네,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역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반등을 했고요. 반대로 좀 유가가 꺾이면서 변동성이 최근에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고요. 다만 이제 OCI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 고점 부분 보시면 이번에 여기하고 고점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저점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지선 그어드리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해 주시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저항대가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 가격대가 향후 뭐 목표치로 설정한다면 최대 목표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간 정도의 목표치는 한 이 정도 한 45,000원에서 15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뭐 최대한 목표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가 목표치로 좀 단기적으로 좀 합당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가격대 수준이 지금 계속 저항 돌파 실패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가 OCI한테는 단기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단기 추세 강하게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 속에서
지난주 저점 찍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중간선 정도인 12만 원 정도를 OCI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일선도 일단 우상향 터닝된 상태고 21선도 올라간 상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잡았으면 이 수익을 다 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지금의 눌림목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가의 향방에 역시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도 역시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기관 쪽의 매수세가 꾸준히 있는 종목, 반대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좀 반응했었던 조정이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한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공급 부족, 그러니까 전기 공급 부족보다 전력을 막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해줘야 되는 관련된 종목이 이제 보신다라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전력선 관련해서 현대 건설 기계랑 건자재 부분에서 현대건설기계랑 LS 일렉트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추세가 유효하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영어군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로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60일선도 터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앞으로 이제 전기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또 나중에 뭐 전력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S 일렉트릭은 지난번에 55,000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어쩔 수 없죠. 여기 계속 지지가 됐던 부분들이 깨지면서 여기서 또 돌파 시도 실패하면서 급락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라오면서도 여기 5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단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가격대 정도 한 5만 원 정도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5만 원 깨지게 된다라면은 더 밑에서 뭐 4만 한 7천 원대에서 매수해야 되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수급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 수급으로 골랐어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서 연기금의 수급 좀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연기금 수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얼추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격적인 부분 좀 말씀드렸으니까 LS 일렉트릭도 5만 원 잘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뭐 55,000원만 가도 10%잖아요. 지금은 뭐 5%만 나도 바로 팔아야 된다면서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투자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지주회사 LS 이쪽도 많이 빠지긴 했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역시 지지선 부분에 와 있다. 이 회사도 뭐 아시다시피 케이블, 전력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오늘 좀 음봉이 크긴 합니다만은 거래량이 좀 줄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종목도 여기 59,000원 부근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요. 여기 65,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 고려하시되 여기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역시 수급은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와 있고 여기는 반대로 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주회사로서도 뭐 부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요. 뭐 자회사 뭐 LS 뭐 니코동 재련 이런 부분들 그때 지분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금 매도하고 있지만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견조하기 때문에 조정폭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세는 보시다시피 61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61선 최대 지지선으로 좀 두시되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59,000원 좀 잘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고점 부근인 63,500원 부근을 다시 강하게 뚫어주면 추세를 더 위쪽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행보는 63,500원 뚫어내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게 이제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확실히 실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제가 롯데쇼핑 말씀드린 이후에 꽤 잘 갔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도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롯데쇼핑 방송에서 얘기한 게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진 상태였었고요. 다시 내려와서 지금 61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선이 살짝 꺾이긴 했고 그 꺾인 21선에서 지금 오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분이 저항이고요. 11만 원까지를 그때 목표 가격이라고 줄을 그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거기 터치하고 내려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만 원 복귀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롯데쇼핑은 10만 원 아래권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 수급도 연기금 꾸준히 매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투신권도 마찬가지요. 일단 실적에 기반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는 전략이고요.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일단은 소비는 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바닥선은 61선을 타고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롯데쇼핑은 그동안 61선 부근에서 사면 계속 좀 올라왔다라는 점. 이 부분 수급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차트적인 부분 좀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만 원 아래권에서 좀 분할 매수 하신다라면은 11만 원이 다시 목표가. 손절선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짧게 타이트하게 드린다면은 한 94,000원 이탈? 뭐 요 부분으로 좀 손절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기계. 요 부분도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과 관련되어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좀 수급이 괜찮아서 골랐고요. 보시면 역시 연기금 꾸준히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죠. 투신과 사모펀드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고려해서 수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도 역시 60에서 우상향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금요일날 급락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했고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찍었던 고점 부근인 44,500원 이 구간이 좀 단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돌파된다라면은 뭐 궁극적으로 좀 추가 상승 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44,500원이 계속 막히면서 좀 힘이 딸리는 부분이라면은 약간 더 조금 조정이 좀 기간 조정 살짝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61선에 일단 우상향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추세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41,000원 네, 41,000원 강하게 종가로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한번 견뎌볼 만하다. 아니면은 뭐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이탈된다라면은 짧게 자르고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세상으로는 여기 45,000원 부근 돌파해 준다라면은 추세 다시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번에 고점 보시면 여기랑 맞닥뜨리잖아요. 이쪽 고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앞으로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워낙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힘들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바닥 탈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장만 좋아지고 괜찮은 수급이라면 향후의 목표 주가는 뭐 한 6만 원 부근 이 부분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또 수급이랑 차트가 바닥에 있었던 게 현대 로템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K2 전차 수주 얘기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 쪽 보시면 맞겠죠? 지금 경기 방어주로 방산주 제일 좋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뭐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방어적인 지금 정부는 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K2 관련해서 주가가 다 빠졌고 뭐 실질적으로 내용이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 고려한다라면은 역시 여기도 61선이 처지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전환되어 있죠. 여기서 급등한 까닭 때문에 뭐 이 부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21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현대로템은 금요일날 저가 정도 되겠죠. 이 부분 19,000원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마지노선 역할을 좀 해준다. 이 가격이 좀 이탈되면서 거래 실리면 다시 또 18,000원이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2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고야. 네, 오늘 고점 부분이 이 부분 맞나요? 지금 종가가 2만 원인데 저는 왜 이거 음봉으로 보이죠? 고가가 오늘 고가가 2650원이었었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다 지금 저항대 설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고점을 단기적인 저항대로 생각하시고 요 가격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역시 수급도 현대로템 연기금이 계속 쭉쭉쭉쭉 사주고 있죠.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금에서 다 받아주면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뭐 물론 개인이 좀 산 부분이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연기금이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건으로 해서 좀 주가를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과 20일선 추세에 계속적으로 좀 지지선 활용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000원을 단기적인 최대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놓고 현대로템은 좀 단기보다는 중기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거래가 없던 종목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변화의 시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물론 이 틈을 이용해서 매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현대로템도 서서히 좀 변화 시도 방향성 보시고 이 정도 그다음에 최대는 3만 원 부근까지 목표치를 좀 설정해 놓고 중장기 대응하시는데 기관의 이탈이 없는지 여부만 좀 살펴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시장은 안 좋았고 많이 빠졌지만 기관 수급,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랑 이제 추세상에서 60에서 잘 유지되는 종목들을 좀 스크린해서 드렸으니까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좀 많이 안 좋고 오늘 2,400선까지 좀 깨져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매물 나오는 부분들 특히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매물의 매물 이런 부분들이 끊기는 고리를 좀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종목별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방어주들과 급락한 민감주들을 동시에 좀 매수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좀 쓰시면 당분간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주 섹터주들 계속 관심 유지하시고요. 기관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 계속 서치해서 종목을 조금씩 뭐 매수해 나가는 전략 내지는 조금 바꿔놓는 전략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공존하면서 국내에 있는 성장주들, 그다음에 뭐 IT 섹터 대형주들, 자동차주들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게까지 좀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항상 시장은 옳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시장이 그렇다라면 그렇다라고 수긍을 해주고 나중에 또 시장이 말을 바꿀 때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좋은 상황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 대응해 나간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방송이 없어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